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상권 분립형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외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임명에 의해서도 이 합법적인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여론 변화와 관계없이 법관의 양식과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판결하라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그들의 부여된 그런 권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보다 국민의 선택이 옳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점을요? 서 교수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이나 법률에 보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양심이죠. 법과 양심이고 양심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법의 정치화의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소송 중인데도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과 동시에 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출직이 누가 선출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흔한 맨날 말하는 것처럼 0.7% 차이밖에 안 되지만 법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부산대 서재권 교수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 결과가 나왔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대로라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합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두 분은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했는데요. 한 벌금형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집행유예지만은 실형이 나와서 네.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여러 레토릭들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 판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판사 입장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네. 또 2심 그다음에 또 3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감형을 받든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좀 잦아들었지만은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뭐 사법부의 행정부 예속이라든지 이런 레토릭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냥 검찰 권력이 무섭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상당히 무서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이런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네. 실형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게 좀 염려가 되고요. 그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 해서 6번째 기소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5번의 재판이 있는데 네. 법원 앞에 가보면 이렇게 천칭이 있잖아요. 공정하게 균형에 맞춰서 한다라는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을 판단하는 건데 과연 이러한 판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것들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장 위증교사 혐의 선거 공판이 25일로 예정돼 있고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 판결까지 6개월 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서 2027년 대선 전에 최종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아직 1심이긴 하지만 나와가지고 대선에 사용했던 그 선거 비용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검찰이 그 기소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약간 무리한 측면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선거법 관련 소송에서는 선거에 패배하면 이렇게 엄격한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의 특별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는 데 대한 검찰의 보복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기 때문에 검찰 정권의 수호 의지를 현재 검찰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2심에 가서 무죄 판결이 되지 않는 한 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 예, 당연히 뭐 1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수세에 몰린 것은 확실한데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방법은 찾을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네.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일종의 당내 민주화 상태라고 할까 너무 친명이 일색이기 때문에 네. 좀 뭐라 그럴까 당의 대처에 있어서 유연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후속 판결 재판 과정들을 따라가면서 좀 더 유연한 그런 어떤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 역시 상당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또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체 이 뉴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도 의문이고요.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야당 대표만 탈탈 턴다.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던데 한 박사님은 이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네, 일단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재판 결과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였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국토부의 관련 문건을 이거 협박으로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주된 관점이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법적인 판단은 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느낌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번 판결은 언페어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네. 자기 와이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4천만 원을 손해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조사 결과는 23억을 장모와 와이프가 번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했더니 아니다. 우리 와이프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런 거는 허위사실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언페어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이제 공정하게 뭐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조사하는 검찰 조사나 검찰 조사나 법원의 판단들은 다 야당이나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사안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편향됐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의 목소리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서 교수님. 예,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에선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수사 형평성 갖고 그다음에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계속 집요하게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요즘에 어떤 게 느끼냐면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이 판결 이후로다가 움직임이 좀 다른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왜 그러냐면 벌써 자유 게시판 당내 게시판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당원 게시판 네. 그거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간 급한 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잦아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부에서 들끓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소위 친한 친윤계 계파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와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위치, 그다음 어떤 제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미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의 행보는 바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형평성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갖다 주장하고 하는 식으로 다 계속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변화된 상황 속에서 네. 재판 이후 판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 친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과 그래도 입법부 내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뤄내야 된다고요. 가시적인 뭔가를 갖다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흥미로운 시각이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사법 카르텔의 피해자로 규정하기도 하더라고요. 판결로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를 낙마시키기보다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던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교수님.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음모론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에 의한 위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한 위임의 위월성 그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 막 국회에서 보게 되면 뭐 판사인 주제, 뭐 검사인 주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네. 요즘 들어서 특히 이 선출 권력이 상당히 그런 태도를 갖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상권 분립형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거 외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임명에 의해서도 이 합법적인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여론 변화와 관계없이 법관의 양식과 법적 전문성을 가지고 판결하라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그들의 부여된 그런 권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보다 국민의 선택이 옳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옳지 않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떤 점을요? 서 교수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헌법이나 법률에 보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양심이죠. 법과 양심이고. 양심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사법의 정치화의 우려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소송 중인데도 당선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결국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것과 동시에 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선출직이 누가 선출되느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흔한 맨날 말하는 것처럼 0.7% 차이밖에 안 되지만 법과 헌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물론 권력 분립도 중요하고 법원의 객관성, 독립성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국민의 법적 감정이나 법적 상식이나 이런 것보다 우선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두 분의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자, 1심 유죄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인데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도 이 단일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더라도 이재명의 영향력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재명의 승인 혹은 지지 없이는 차기 주자로 나서기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이번에는 한 박사님. 공감하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뭐 구속되더라도 행사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절대적인 영향력은 아니다. 근데 표현 자체가 뭐 신의 종 뭐 이런 표현들도 많더라고요. 기사에. 좀 약간 뭐 신격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뭐 어디 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여야 간의 대립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보느냐, 민주당 내 대 윤석열로 보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 의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왜? 지금 이런 형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전임 문재인 정권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힘에서 박수치고 있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20% 지지율밖에 안 보이는 국민의힘 대통령인 윤석열이 남긴 자취들은 현행 대의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기반해서 본다면 결국 국민의힘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부부싸움을 계속 하시면 변화가 오겠지만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먼저 이 정권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네, 서 교수님은요? 전 민주당 내부 속사정을 갖다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요. 네. 그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만약에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내 민주화 어떤 민주주의의 현황이 상당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친명 강성론자들이 목소리를 갖다 많이 내고 있는 한 그것은 불건전한 공당으로서의 마땅한 그 행보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네. 저는 이제 추 판결 과정을 갖다 좀 봐야 되죠. 재판 과정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로 거의 정치적 불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막후에 실세로다가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진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손 내려놔야죠. 예, 손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지. 그걸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판결이 확정된다면. 예, 그렇죠. 된다면. 그래서 네. 제가 민주당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부의 판단을 약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심이나 최종심 대법원에 가서도 혹시나 근데 플랜 B로서 이 싸움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대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의 구도로 가지고 가야지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 강성론자들이 네. 단 이재명을 하면 죽이겠다라는 이런 섣부른 형태로 나온다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에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던 유권자들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우려는 상당하다. 중도를 어떻게 포섭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구석으로 몰아놓고 그 반대 세력을 결집해야 되는데 거기서 친명 기치만 내세우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도에 상당히 포섭되어 있는 유권자들한테 신망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온갖 녹취록들 또 그리고 의혹 제기가 계속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사가 더디다 보니까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만 가는데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다. 제대로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서 교수님.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이제 좀 궁금해했던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예를 들면 공천 개입. 지난번 대통령 담화라고 할까요?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냥 의견의 제시일 수가 있다고. 난 의견 제안한 거라고. 공천 개입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실은 진짜 공천 개입을 어떻게 판별할까에 관한 그런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네. 개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마땅한 공천권자가 공천을 행함에 있어서 겁박이나 무슨 압력을 가해가지고 원래 당초 예상했던 공천 결과와 다른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천권자한테 이제 실제로 그 공이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 정도가 단 것 같고
실제로 여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명태균 씨 녹취록의 일부를 갖다가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여론은 그것을 갖다 퍼나르려고 하는 정도 선에서 지금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공천개입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공천권자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로 당초 계획한 공천과 확연하게 달라진 결과를 갖다 초래했다는 것을 갖다가 네. 그거를 갖다 보여줘야지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선도 안 됐다가 지금 대통령이 말해서 경선에 투입돼가지고 후보자로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것도 더 밝혀내야죠.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중간에 그 이야기에 엄청나게 많은 그 요소들이 전 개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단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당한 공천 개입이잖아요. 결국 이것도 앞에 그렇죠. 나오는 게.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같은 당원의 입장으로서 제안을 한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공천권자가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기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자가 그 압력을 가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결정적인 그게 나와야 되겠죠. 예. 제가 그 서 교수님도 아는 교수님인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네. 교수님 되게 그 중국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야 우리 청요리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요리? 네, 그 중국 요리를 이제 옛날 교수님이니까 청요리라고 하셨는데 야 청요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요. 야 니네 맘 놓고 먹어. 교수님 뭐 드시겠어요? 난 짜장면 이런다고. 그거랑 그럼 거기서 학생이 저는 난자완수요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뭐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김영선 해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게 부담되지 않을까요? 청요리 같은 거죠. 청요리 난 짜장면 같은 거예요. 당선인이 내일이면 취임하는 당선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5년 단임제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대통령이 언제 가장 힘이 세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까지가 가장 세다. 이렇게 말하는데 취임하기 전날 전화 와서 야 김영선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게 부당한 압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얼마나 의견이 아니라 그건 압력이 맞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명태균 녹취록 관련해서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꼭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 텔레그램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써서 핸드폰을 두 분 다 바꿨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내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걸 꼭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 윤 대통령이 그 좋아하시는 술에 취해가지고 명태균한테 전화를 했대죠. 야, 너 우리 장모랑 마누라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명태균 대답이 더 걸작이죠. 장모님 전화번호는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화를 내고 끊었는데 그 녹취록을 오픈해달라라고 국힘의 중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가 뭐야?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와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어제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안하다라고 명태균 씨의 발언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사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녹취는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 내용인지 그 녹취는 한번 꼭 듣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야당은 특검에 사활을 걸 테고 또 여당은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고 여야가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서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적대적 공생의 구도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갑갑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여당도 임기 단축 또 조기 대선에 응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서 교수님 표정이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아이 그거는 너무 선하고 정의롭고 막 아름다운 세계의 일이에요. 지금 그런가요? 예, 그 윤석열 유토피아 대통령 같은 얘기인가요?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해왔던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안 필요가 되는구나. 없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중간에 갑자기 나 이제 저기 그냥 야인으로 돌아갈 거고 다 그냥 그 암묵적인 인정인데 어떻게 지금 이 상태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거는 제가 생각엔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그럼요. 이건 뭐 그냥 되게 좋은 이야기고 아마 혹시나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도 아마 협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왜요? 네가 먼저 하야할래? 내가 먼저 불출마 선언할까? 어떻게 같은 그래서? 타이밍에 할까? 근데 또 같은 타이밍에 못 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언론사들이 사진이랑 찍어야 되니까 못 할 거고 이런 질문을 왜 하셨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그렇군요. 지난번에 11월 7일 날 그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기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날짜까지 말했어요. 2027년 5월 9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어서 말했죠. 네, 물론 그 안에 한 말은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하려니까 사과는 한다라는 거였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정말 그 유토피아적이고 진짜 천상 낙원이 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공생 관계가 되지 않고 적대적인 공생 구도가 굳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핵심은 아까 이제 말했던 그런 사법 리스크도 있겠지만 여사나 현 정권에 대한 특별 감찰관이냐 특별 검사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특별 감찰관 제도를 이야기한 한동훈 대표의 마인드에도 그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몸에 밴 사고가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특별 검사라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의혹들을 조사하는 데 반해서 특별 감찰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특별 감찰관 제도는 기존에 있었던 일들은 건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검사의 마인드 같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검찰 기소라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대법원 심리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1심, 2심, 3심 가는 동안 개인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주변의 일가 친척이 다 풍지박산 난다.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검사로서의 갖고 있는 기존 죄는 처벌하지 않되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는 게 특별감찰관 제도인 것 같고 특별검사는 반면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적대적인 공생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야당이라는 이름 자체도 적대적인 공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런 적대적인 공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당의 운영 차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러한 적대적인 공생 과정 때문에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서재권 교수, 부경대 한정택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